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어서 광주 탄소중립 전환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국제기후환경센터 탄소중립도시연구지원단 연구원 김예슬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광주 탄소중립 전환 포럼 탄소 흡수원 분야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의회, 그린뉴딜 특별위원회, 광주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주최하고 국제기후환경센터,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광주 탄소중립 전환 포럼은 2045 광주 탄소중립 도시 달성을 위한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총 7주에 거쳐서 분야별로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아주실 이은엽 LH 토지주택연구원 도시기후환경연구센터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제를 맡아주실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 김영경 주무관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아서 진행해 주실 김태호 국제기후환경센터 전략본부장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분들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진상 동신대학교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일권 광주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준혁 사단법인 푸른길 사무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플로어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포럼은 현재 유튜브 광주광역시 의회 채널과 광주광역시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생중계를 통해서 참여해주고 계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내 탄소 흡수원 확충 정책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LH 토지주택연구원 이은엽 센터장님께서 발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LH공사 도시기후환경연구센터의 이은엽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여하튼지 간에 하여튼 뭐 기후 위기 또 탄소 중립 뭐 이런 부분들이 뭐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 뭐 그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오늘 여러 가지 이제 그 탄소 중립과 관련된 요소 중에서 흡수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발제를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탄소 중립에서 탄소 흡수원은 어떤 역할과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 흡수원과 관련된 정책 동향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보면은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미리 탐색해 볼 수 있는 것들이 국가에서 이 관련된 분야에서 수행하고 있는 R&D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흡수원과 관련돼서 국가 R&D의 추진 현황 이것들을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제 광주광역시에 대한 현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일단 뭐 제 생각 속에서 탄소 흡수원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광주광역시에서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는 어떤 과제라면 너무 거창합니다만 해볼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일반화된 내용들을 아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50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저희 국가는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의 가장 핵심은 결국은 에너지 전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전환이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잘 아시다시피 석탄, 석유라든지 그런 화석 연료의 사용량들을 하여튼 최대한 줄여서 여기 보시는 거 마찬가지로다가 석탄이라든지 석유의 양들은 최소화를 시키고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사용량을 좀 증가시켜 가지고 결국은 온실가스 배출량들을 하여튼 최소화시키는 것들이 2050년까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줄여도 어느 정도까지 감축하지 못하는
양에 대해서는 흡수원을 통해서 상쇄한다는 것들이 결국은 탄소 중립의 어떤 추진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수치를 나타낸 것들인데요. 지금 이제 국가에서는 탄소 중립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달이나 뭐 5월 달 정도면 발표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요거는 뭐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연구를 통해서 아마 산출해 본 그런 어떤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전환을 통해 가지고 하여튼 그 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줄이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배출될 수 있는 양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약 5천만 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5천만 톤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결국은 탄소 흡수원에서 상쇄를 하겠다는 것들이 기본 전략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에서는 관련된 그 연구개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0대 핵심 투자 분야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대 핵심 투자 분야는 재생에너지라든지 또 저희가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이산화탄소 포집 전환 기술, 그리고 자원순환 이런 부분들이 국가의 중요한 10대 핵심 투자 분야로다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맨 밑에 보시는 거 마찬가지로다가 흡수 부분에 있어서 흡수원 강화를 위한 부분도 반영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탄소 흡수원에 대한 중요성들이 그 어느 때부터도 이제 상당히 이제 부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뭐 경관이라든지 그리고 미관이라든지 이런 전 측면에서 탄소 흡수원이 강조가 됐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든지 기후 위기 대응 시대에서는 에너지 저감이라든지 탄소 흡수,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또한 어떻게 보면 감염병으로서의 어떤 차단이라든지 그런 생태적 보건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성들이 크게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흡수원이 가지고 있는 다기능 이 부분에 상당히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 정책 동향들을 이제 적어봤는데요. 국토부하고 환경부에서 통합관리 5대 추진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는 국토부에서 따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국가의 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환경 종합계획들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각각 따로따로 이제 수립을 했었는데요. 국토의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통합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그런 것들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필요성들을 느껴서 국토부와 환경부에서 따로따로 설정했던 부분들을 통합한 그러한 계획들을 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관리 5대 전략들을 좀 출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5가지 전략들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국토 환경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국토 관리라든지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국토 환경 조성 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모두 일관되게 탄소 흡수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가 되다 보면은 당연히 압축 세태 도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이제 빈집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탄소 흡수원을 늘리는 아마 그런 역할들을 수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국토가 이제 단절된 그런 생태축들을 복원을 해서 생태 환경이라든지 기후 환경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복원하려는 그런 부분들도 전환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그린 뉴딜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린 뉴딜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들이 스마트 그린 뉴딜 도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 부분, 10개 분야로다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회복력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건축물 녹화라든지 옥상 녹화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 보건과 관련돼서는 단절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그런 어떤 연결성들을 강화시켜서 흡수원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린 도시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기술과 그린 기술들을 같이 이제 융합을 시켜가지고 보다 환경적으로다가 개선되고 어떻게 보면 탄소의 흡수 능력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린 뉴딜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들이 결국 이제 탄소 흡수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이 도시습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그린 뉴딜에 대해서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 부분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린 뉴딜은 아마 3개 부분 8개 과제로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흡수원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가장 큰 부분들이 도시 내에 도시 습도를 조성을 하는 것들이 가장 연관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차단 숲이라든지 또 우리 주변에 이제 생활 밀착형 숲이라든지 뭐 자녀 안심 그린 숲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린 뉴딜의 주요한 과제로다가 설정을 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아직 집행이 못된 그 미집행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집행 공원들이 해제가 되면 잘 아시다시피 탄소 흡수원들이 많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미집행 공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도시숲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좀 진행할 수 있게 뭐 절차라든지 제도 간소화하는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고요. 그리고 국가의 생태계, 국토의 생태계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연성 보존이라든지 야생동물 서식지 보존을 통해 가지고 국토의 녹색들을 복원하겠다는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 자료가 되겠는데요. 미집행공원은 뭐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한 절반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공원이 만약에 공원으로서 조성이 되지 않고 만약에 시가화가 된다면 여기 있는 그림과 마찬가지로다가 뭐 파편화가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편화가 이루어지면은 중심의 어떤 내부 생태계가 한 50% 정도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다 추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녹지간 연결성 감소라든지 또 표면 온도가 한 2도씨 정도 상승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조건이라든지 탄소 흡수 조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량해지는 뭐 그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국토부와 환경부에서도 탄소 흡수원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뭐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제 3기 신도시들을 이제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3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략 모티브 중에 하나가 녹지율을 최대한 향상시키고 그리고 공생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고 LID 기법들을 적용을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율을 한 40% 이상씩 좀 최대화하려는 노력들을 좀 기울여 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LID 기법을 적용하면은 물순환이라든지 어떤 순환 기법들이 도입이 되다 보면은 식물들이 생육하는데 유리한 그런 환경 조건들이 만들어져서 기존보다 식재된 수목들의 탄소 흡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능화 이런 부분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환경부에서는 생태축을 구체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법 개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국가 단위, 광역 단위, 도시 단위로서 위계적으로다가 단절된 그런 생태계 자원들을 복원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의 일환으로다가 이런 것들 추진을 법제도화를 개정해서 이 부분들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절되지 않고 연결됨으로 인해서 흡수원의 기능들을 높일 수 있고 생태계의 원활한 순환이라든지 복원성 이런 부분들을 보다 강화할 그런 움직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게 올해죠. 환경부에서는 2021 탄소 중립 이행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거기에 보면은 흡수원 계획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의 내용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생태 자연 기반으로다가 결국 이제 흡수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흡수원을 통해 가지고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고 또 특히 식물 자원 같은 경우는 적응의 요소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적응을 하겠다는 전략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흡수원을 복원하고 또 확대해서 기후 조절뿐만이 아니라 생태계의 어떤 순환성, 기능 이런 부분들을 회복하고 개선하겠다는 그런 정책들을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이제 보호 지역을 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30년까지 한 뭐 육상은 30% 정도 이상 보호 지역을 늘려서 이 보호 지역들이 흡수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좀 수행할 계획이 있고요. 또 훼손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훼손지를 생태적인 순기능, 그리고 탄소 흡수 순기능 이런 것들을 발현할 수 있도록 복원을 할 그런 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고요. 또 도심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수변 지역에 탄소 흡수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수목들을 식재를 해서 실제적으로 식재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식재함으로 인해서 흡수를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효율화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다가 정책을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탄소 흡수원과 관련된 계획 그리고 뭐 사업 이런 것들을 뭐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산림청에서는 탄소 흡수원 증진 종합 계획들을 계속해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차 계획들을 수립한 내용들을 약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점적인 것들 중 하나는 조림이라든지 뭐 수종갱신이라든지 이런 거 기능별로 다 쑥갓기를 통해 가지고 산림이 가지고 있는 탄소 흡수의 기능들을 좀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산림의 그 식재된 수목들은 과거에는 뭐 하여튼 숲을 푸르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뭐 탄소 흡수 기능이라든지 생태적 순환 기능 아마 이런 부분보다는 빨리 이제 속성수들을 심어 가지고 빠르게 이제 하여튼 산림을 녹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일부는 약간 좀 탄소 흡수성이 좀 열악한 좋지 않은 그런 수종들도 많이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생장이 좀 잘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이제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생장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탄소 흡수 기능적인 측면에서 약간 열악한 그런 어떤 지역들이 분포하는 그런 산림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수종 갱신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추가적인 식재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갱신을 하겠다는 것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뭐 그거 외에도 생활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도시숲 조성이라든지 학교숲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도시 내에서 탄소 흡수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정책들도 수립을 하고 있고요. 또 유휴지들을 찾아내서 유휴지에다가 수목을 식재함으로 인해서 탄소 흡수의 기능들을 높여가겠다는 그런 부분들도 정책으로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는 이제 그 목재 그 이제 막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림의 탄소 흡수 기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뭐 간벌이라든지 벌채라든지 또 수종 갱신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게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벌채된 수목이라든지 이런 목재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것들을 또 처리하게 되면 탄소 배출로다가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하여튼 벌채라든지 뭐 간벌을 통해서 나온 그런 목재 같은 경우 폐기물이라면 그렇지만 하여튼 목재들을 다시 목재 제품으로다가 재제목으로다 재활용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탄소 흡수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또 탄소를 저장하고 하여튼 벌채를 하고도 탄소를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순환 사이클들을 그려가는 그런 계획들도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그 목재 가공이라든지 또 신규 목재를 가공하기 위한 공장 이런 것들을 좀 신축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린 뉴딜 부분과도 좀 연계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목재 산업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계획들도 수립해 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벌채라든지 간벌을 통해 가지고 나온 그런 부산물인 목재를 뭐 재제목이라든지 또 뭐 가구라든지 뭐 이런 재제품으로만 활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에너지원인 펠렛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이 적은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뭐 다른 전기라든지 뭐 무연탄이라든지 원유에 비해서 상당히 10배 이상 낮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가지고 있는 펠렛을 좀 만들어 가지고 이것들 연료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것들 계획들도 수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탄소 흡수원과 관련된 국가 R&D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앞으로 국가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국토부에서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토도시 공간계획 및 관리기술 개발이라는 연구를 20년도부터 해가 24년도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70억 정도를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한 배경 중에 하나는 지금 여러 부문별로다가 국제사회에 국내에서 배출되고 있는 부문별 그 탄소 배출량이라든 흡수량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근데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룰로 CF 분야인데요. 이 부분은 토지 이용 및 토지 이용 변화에 관련된 부분, 어떻게 보면 토지에 관련된 부분이고 흡수원도 아마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맨 밑에 있는 정주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주지 부분이 온실가스 배출 흡수에 대한 것들이 산출이 되지 못해가지고 정합성이 지금 안 맞아가지고 국제사회에 지금 보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4년도에는
정주지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 흡수량 이런 것들을 산출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정주지 부분에 있어서의 통계량을 이제 일관성 있고 그리고 검증받을 수 있는 통계량을 산출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산출이 되면은 아마 이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 이런 것들이 아마 수행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도시 내에서 국가에서 탄소 흡수는 산림 자원이 흡수 양들을 대부분을 차지합니다만 그거 가지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숲들도 탄소 흡수의 기능들을 발현하고 개선시켜 가지고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 이거는 계산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뭐 한 3% 정도 이렇게 좀 목표에 기여하도록 아마 이렇게 좀 요구라든지 이런 논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서 주로 수행하는 것들은 크게 산정 기술을 개발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온실가스 도시 내에서 탄소 흡수원이 얼마만큼 흡수를 하는지를 보고서를 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DB가 산출이 돼야 됩니다. DB 산출이라는 것은 결국은 얼마만큼 흡수를 하느냐를 산출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방법론도 검증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산정 방법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림 부분은 뭐 국가 고유 개수들을 개발을 해서 인정받은 부분이 있지만 산림에 있는 것을 끌어다 쓰기에는 도시는 또 다른 환경입니다. 그래서 도시에 적합한 국가 고유 개수, 뭐 탄소 계정이라든지 활동 자료 구축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와 이제 연관시켜서 온실가스 인벤토리 통계량 이런 것들을 산출하는 그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 편에서는 국토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하기 위한 이런 어떤 공간계획 기법이라든지 또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 통합된 어떤 통합 플랫폼으로다가 여기 보면은 통합 플랫폼들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4년 이후에는 이 통합 플랫폼이 구축이 돼서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자체에서 지자체별로다가 탄소 어쨌든 뭐 도시 내에 있는 탄소 흡수량 이런 것들을 아마 DB를 입력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에서는 평가 관리를 하는 아마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더하면은 이 통계 관리 플랫폼에는 뭐 데이터도 입력이 되고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산출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어떤 공간에다가 얼마만큼 수목이라든지 이런 거 탄소 흡수는 식재를 하면은 얼마만큼 탄소가 흡수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보다 도시 내에서 탄소 흡수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된 그런 체계로 갈 개연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세부과제별 추진 전략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몇 가지 좀 일반화된 내용입니다만 광주광역시의 경우 도시 내에서 탄소 흡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제가 알기로는 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주시 같은 경우 2045 아마 탄소 중립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마 로드맵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는 2050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선도적이고 선제적으로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가장 기본은 정확한 DB를 구축하는 겁니다. DB를 구축해야지만은 검증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DB 없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뭘만 실행하고 이행하고 목표만 잡으면은 그냥 그린워싱으로 다 끝날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DB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앞으로 인증을 받는다든지 검증을 받는다든지 객관화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광주광역시의 도심 내에 있는 흡수원에 대한 탄소 흡수량을 파악하기 위한 DB를 구축하고 산정 방법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에 맞추어서 2045년 탄소 중립 목표들을 어떻게 광주시형에 적합한 탄소 중립 목표들을 설정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겹겹이 쌓여지고 산정 방법들이 만들어지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뭐 A 같은 타입으로다가 예를 들어 탄소 흡수원 계획들을 수립하면은 얼마만큼 탄소가 흡수될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배출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아마 계산이 되고 산출이 되고 방법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기존 도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은 탄소 흡수원의 기능들을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관리 모델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도시에서는 탄소 흡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계획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서 접근들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이미 이제 녹지를 막 조성할 만큼 조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하는 것들도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추가 흡수원들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도심 내에 있는 저이용 공간, 미이용 공간 이런 것들을 아마 찾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단순하게 뭐 지적도라든지 저희가 무슨 일반화된 지도를 가지고 찾는 게 아니라 어차피 2045년까지 목표를 두신다면은 도시 공간에 대한 데이터를 좀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들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은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을 줘가지고 어떤 것들이 최적의 조건이고 가장 좋은 조건이고 어떤 공간들이 가장 좋은 공간들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라도 흡수원 확보를 위한 도시 공간 데이터를 수집해 나가는 노력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뭐 그런 하나의 이제 방법으로다가 앞으로 뭐 인구 사회 구조 변화를 보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구가 줄어들면서 빈집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런 빈집들을 재자연화를 통해 가지고 탄소 흡수원의 기능을 높이는 것들은 지금 외국에서도 많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도 아마 이런 것들을 아마 밟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도로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행이라든지 보행을 위한 그런 공간을 만들다 보면 지금 뭐 교통 중심입니다만 뭐 어떤 보행이 편한 그런 공간을 만들다 보면 도로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구간들도 생깁니다. 그러면 그런 구간들을 활용해서 탄소 흡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여갈 수 있고요. 또 하나 뭐 건물이라든지 옥상이라든지 이런 녹화를 통해서도 탄소 흡수원들을 좀 늘려가는 노력들 뭐 그런 것들도 아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뭐 직접적으로 탄소를 흡수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아마 녹화 건물이라든지 옥상 녹화 같은 경우는 아마 간접적 효과도 높기 때문에 기온을 저감시키는 뭐 그런 측면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 이제 당연히 막 그렇게 그려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광주시형에 적합한 생육 특성이라든지 생장 환경에 적합한 탄소 저감 숲들을 모델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적용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도시숲을 조성하는 공간이라든지 또 다시 이제 약간 복원이라든지 복구가 필요한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탄소 흡수 능력이 좋은 수종들 그리고 식재 모델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용시켜서 탄소 흡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탄소숲, 저감숲 이런 것들을 조성해 나갈 수 있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이것도 이제 뭐 바로 단기적으로는 하긴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뭐 시민도 같이 참여해서 광주광역시 도시기후지도 혹시 뭐 만들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3기 신도시 조성할 때 이런 열지도라든지 기후지도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 것들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기후지도를 만들면 요거를 보고서 뭐 어떤 도시 공간 구조를 저희가 이제 토지이용 계획이라는 이런 걸 세울 때도 어떤 공간에다 탄소 흡수원을 만들면 보다 도시에 뭐 바람길을 뭐 유입한다든지 또 탄소 흡수능을 높일 수 있다든지 도시 전체의 기온을 낮출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아마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또 가급적이면 탄소 흡수원의 식재를 하더라도 왜냐하면은 식물들의 요즘 생육 환경 조건들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식재하는 것보다는 빈 공간에 아무데나 식재하는 것보다는 얘네들이 좀 잘 생육할 수 있는 공간,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적재적소에 식재를 해주는 것들이 좋기 때문에 이 기후지도의 활용성들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활용해서 뭐 토지이용 계획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요. 또 이제 해외에서 하고 있는 뭐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가로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탄소 흡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노력들을 해외에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가로거리 그리고 독일의 차일거리인데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탄소 흡수의 기능을 개선하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 가지고 탄소 흡수 기능도 높이고 바람길, 바람 통로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 열쾌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높여가는 그런 어떤 기능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광주광역시에도 아마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로수는 뭐 폭이 한 1m 정도 되고 있고 체감 녹지도 부족합니다. 또 물론 이제 이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뭐 관리적인 측면에서 뭐 가지치기도 많이 합니다만 뭐 그러다 보니까 가로 공간의 어떤 면적은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적지 않은 가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소 흡수의 기능들을
발휘하지 못하는 공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수립을 해서 탄소 흡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다가 조성을 한다면 가로 공간에 결국은 이용자들이 이제 가장 많은 공간들이 바로 가로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주거지에서 근생시설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그런 근생시설까지 이렇게 좋은 양호한 우수한 가로 공간을 조성을 하면 뭐 그늘 폭염으로부터 그늘도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로부터 도로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도 차단할 수 있고 뭐 탄소 흡수의 기능도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굳이 차를 가지고 않고 그냥 필요한 목적지까지 이 도시 숲처럼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마 이제 점진적으로 막 고민하고 계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 해 나갈 부분 중에 하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통 뭐 여러 가지 행정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쉽지 않죠. 그래서 뭐 인력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관리 활동 같은 경우 보면은 주로 이제 문서를 처리한다거나 그냥 뭐 대장에다 등록한다거나 아니면 주로 이제 개인 PC에 많이 담아내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탄소 중립 2050 그리고 2030 NDC 이런 것들은 목표가 설정되기 때문에 결국은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각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 탄소 흡수에 대한 노력들에 대해서 검증이 되고 객관화된 DB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뭐 수목을 식재한다든지 수목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그냥 문서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 PC라든지 그냥 대장으로다만 이렇게 놓고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게 아니라 일종의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을 만들어서 내지는 뭐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각각의 식재 행위라든지 관리 행위 이런 것들이 다 입력이 되면 데이터들이 모여지면은 또 필요한 부분들 정보들을 이렇게 뭐 소팅하고 뭐 이런 걸 해서 오히려 의사 결정하는 데도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는 이렇게 이제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마 중장기적으로 광주광역시에서 한번 추진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지금 R&D 하고 있는 게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과 아마 연계해서 붙이면은 아마 광주광역시의 모든 하는 행위라든지 뭐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아마 검증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어떤 체계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도시 내에는 여러 부처별로다가 여러 법률에 의해 가지고 각각의 부처들이 뭐 탄소 흡수원과 관련된 여러 정책 사업들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별적으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도 하지만은 요거를 각각이 하다 보면 연계성이라든지 뭔가 좀 기능을 개선하는데 좀 한계점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지자체 입장에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뭐 하실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만 컨트롤 타워를 구축을 해서 통합적으로다가 이런 것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을 묶어서 아마 연계한다면은 보다 탄소 흡수원의 기능들을 적재적소에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시민 참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요즘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환경 경영들이 매우 이제 중요하게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알리백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ESG 그러한 경영 기법들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도 이제 기업 같은 경우 요거를 강력하게 추진을 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기업이 생존하고 선도 기업으로서 제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또 제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ESG와 관련된 활동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CSR 그리고 ESG와 연계해서 광주시 같은 경우도 같이 기업과 탄소 흡수 원들을 새롭게 구축을 하고 기능을 개선하는 그런 모델들을 좀 만들어서 같이 해보는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어려운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 제한 조달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탄소 흡수능을 높이기 위해서 흡수원들을 좀 확충을 하고 그러다 보면 관리도 또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예산이 당연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이상기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물들이 예전보다는 더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보니까 사실 식물들이 생육하고 생장하는데 더 어려운 그런 환경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구조 속에서 탄소 흡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리 활동이 더 수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돈으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지자체의 재원으로서 한계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흡수는 분명히 공익 사업이고 공공재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재정 지원 방안들을 만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자체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기금이라든지 기존 제도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예컨대 제가 위에 적어놨습니다만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가 이제 크게 부각되면서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지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그 특별법에 보면은 취약계층들이 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그런 구역들을 설정하는 게 이제 집중관리 구역이 있는데요. 그래서 집중관리 구역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활동, 기법, 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바로 이제 미세먼지 차단숲, 저감숲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과 연계시킨다면은 어차피 미세먼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사회적 재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재난 기금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찾아간다면 또 지자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발굴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들은 이제 이상 발표가 다 마쳤고요. 뭐 끝으로다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여튼 이제 뭐 전략적으로 모든 뭐 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분명히 다르죠. 잘 아시다시피 탄소 중립이란 말이 뭐 오늘 어제 이렇게 나온 건 아니죠. 그래서 뭐 2008년도만 하더라도 녹색 성장 얘기하면서 탄소 중립이라든지 저탄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으면 그전과 지금이 다른 것들은 목표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목표를 설정해 있고 또 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로드맵 이런 것들이 설정이 돼 있다는 것들이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광주시에서도 2045 탄소 중립 로드맵을 수립을 하게 되실 텐데요. 아마 분과가 마련돼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분과별로다가 칸막이가 아니라 서로 이제 모여서 주고받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원하는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토론과 논의들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것들도 필요하다 볼 수 있고요. 또 선도적으로 광주광역시가 좀 중심이 돼서 저희가 이제 탄소 흡수원이 어떻게 보면 이제 도시 내에 있는 그린 인프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린 인프라에 대한 어떤 지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국토부도 지금까지의 어떤 그린 인프라의 어떤 공급 또 이런 지표는 뭐 양적 지표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당 몇 제곱미터 어느 개발 사업 유형별로 다 몇 프로 이렇게 좀 양적 측면이 있는데요. 그거보다도 뭐 예를 들어서 탄소 흡수율이 어느 정도 그리고 뭐 미세먼지 저감률이 뭐 어느 정도라든지 그리고 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지표로 다 만들어야지만 어떤 국민들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어떤 그린 인프라가 구축되기 때문에 그러한 또 지표를 새롭게 만들고 적용해 나가는 것들을 선제적이고 아마 선도적으로 해 나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이상 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해주신 인혁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탄소 흡수원 분야 공원 녹지 정책이란 주제로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 김영경 주무관님의 발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김영경입니다. 원래 담당 팀장님이 발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가족 중에 자가격리자가 있어 매뉴얼상 공가 처리됨에 따라 부득이 제가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탄소 흡수원 분야 공원녹지 정책에 대하여 나무 심기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는 탄소 중립을 위한 국가별 노력, 우리시 공원녹지 분야 6대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 중립을 위한 국가별 노력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여름철이면 국지성 집중호우, 강력한 태풍 발생 등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로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기와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1년 만에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안타까운 보도입니다. 200만 명이면 우리시 인구보다 훨씬 넘는 숫자입니다. 이 사진은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하여 양동 복개 상가가 범람 위기에 처해 있는 사진입니다. 이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최적의 자연 친화적 해법으로 숲과 나무 심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기후 문제 해결 수단으로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고 빠르면서도 부작용이 없는 산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0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일적으로 나무 심기를 제안하여 세계 각국의 주요 의제로 나무 심기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생중계로 발표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절박함을 호소하고 전 세계의 탄소 중립을 향한 노력에 우리나라도 선도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산림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산림청에서는 국내에 30억 그루 나무 심기로 탄소를 3,400만 톤 감축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여 2050년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4대 실행 전략으로 산림의 탄소 흡수력 강화, 신규 산림 탄소 흡수원 확충, 목재와 산림 바이오매스의 이용 활성화, 산림 탄소 흡수원 보존 복원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2045 정의로운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 광주 비전을 선포하고 녹색 전환 도시, 기후 안심 도시, 녹색 산업 도시 조성이라는 3대 전략으로 광주형 AI 그린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정부 계획보다 5년 앞당겨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 시 204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823만 7천 톤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탄소 중립을 위해 산림공원 분야에서 흡수할 수 있는 양은 67만 6천 톤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 전체 감축 계획량의 약 8% 정도이며 이 수치는 나무가 가지는 이산화탄소 흡수 기능을 고려하여 나온 수치입니다. 다음은 우리시 공원녹지 분야 6대 시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분야 6대 시책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3천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 두 번째로 자연치유 도시공원 확충, 세 번째로 광주 시립수목원 조성, 네 번째로 도시 바람기숲 조성, 다섯 번째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여섯 번째로 도시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3천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1년 내내 나무를 심고 가꾸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시작한 3천만 그루 나무 심기는 공공부문에서 1,700만 그루, 민간 부분에서 1,300만 그루, 총 3천만 그루를 나무를 심는 계획입니다. 올해 4년차를 맞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505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2027년까지 3천만 그루의 자연을 심는다는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 일몰제를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사업과 광주 시립수목원 조성 등 공공부문의 식재를 활성화하고 내나무 갖기, 나무 나눠주기 등 민간 부분에서도 나무 심기 붐을 일으켜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시원하고 푸른 녹색도시 광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2년부터 2017년까지 2015만 그루 나무 심기를 추진한 바 있으며 16년간 2077만 주의 나무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이 사진은 3천만 그루 나무 심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림조합 중앙회와 업무 협약을 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3천만 그루 나무 심기 민간 부분 붐 조성을 위하여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올해 코로나 전국에서도 나무 심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식목일 기념식수 후 기념사진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자연치유할 수 있도록 자연치유 도시공원 확충입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삶의 패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먼 곳에 있는 휴양지나 관광지로 이동보다는 가까운 공원에서 운동과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10분 이내에 자연치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미시설 도시공원으로 운영되고 있던 24개 근린공원 중 15개를 시 재정을 투입하여 조성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장기 미집행 재정공원 중 제1호로 신촌 근린공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옛 505 보안부대였던 쌍촌동 518 역사공원은 공원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여 오늘 오전 개방 행사를 마쳤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화정 근린공원과 운천 근린공원 이곳에 대하여 공공기여금을 활용하여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원 조성 시에는 공원 이용 행태를 분석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 소재를 많이 활용하고 계절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화초단지, 야경식물단지를 도입하여 자연치유의 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조성해 간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국외공원 10개소 민간공원 조성 사업도 토지 보상 등 공원 조성 절차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복지 인프라를 위한 강주 시립수목원 조성입니다. 강주 시립수목원 조성 사업은 2009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오랜 기간 진척이 없었던 사업이었습니다. 민선 7기 들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되어 지난해 5월 착공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470억 원으로 추진하게 되는 이 사업은 내년 5월이 완공 예정이지만 올해 말에는 시립수목원의 형태와 규모가 어느 정도 윤곽이 보여질 것입니다. 수목원은 크게 3개 숲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진입부에 위치한 환영의 숲에는 방문자센터, 전시원실, 전통정원 등을 설치하여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무등산 사계 숲에는 무등산의 천지 인왕봉을 상징한 잔디마당과 남도 테마정원, 야경식물원, 자생식물원, 향기식물원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공간을 제공합니다. 미래 건강숲에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등 환경변화가 식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종다양성 연구원, 유전자 보존원, 유전자 증식원, 이를 재배할 수 있는 묘포장 등을 갖추게 됩니다. 수목원이 조성되면 간내 부족한 녹지 공간을 넓혀 보충하고 산림복지 서비스 기능을 확대해 나가면서 지역 향토 수목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로 산림 자원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외곽의 찬바람을 도심으로 끌어들이는 도시바람기숲 조성 사업입니다. 광주 도심은 분지 형태로 지형에 따라 외곽으로부터 중심부로 바람이 모이며 영산강 줄기를 따라 흐름이 생성되지만 구도심과 도로, 철도 등으로 기반 시설로 인해 도심까지 전달되지 못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심 스케일과 바람 숲길의 영향을 고려하여 도심 내부 바람 생성숲 조성에 집중이 필요합니다. 산지형 공원을 활용한 도심 내부의 바람 생성숲 조성과 찬공기 확산을 위한 가로 녹지 연결숲, 공유지 유지의 디딤 확산숲을 연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부터 3개년간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실시 설계 중으로 대상지 중 사업 가능지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 바람길 숲은 3가지로 구분되는데 도심 외곽 산림에서 미세먼지 저감 조림, 숲 가꾸기 등을 통해 정화된 찬바람을 만들어내는 바람 생성숲, 생성된 바람을 광주천, 영산강, 황룡강 등 도심을 통과할 수 있도록 선형 공간에 연결하는 바람 연결숲, 연결된 바람을 기온차로 인한 미풍을 생성하여 공원 녹지 거점인 생활권 주변으로 더욱 확장하기 위한 디딤 확산숲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심 속 미세먼지 차단과 흡수를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입니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매연과 대규모 주거단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미세먼지와 결합하여 공기의 질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5년간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평동, 진곡 산단과 효천 일지구 등 세 곳 1.5헥타르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고 있으며 올 11월 달 정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난해까지 첨단, 평동산단, 하남, 수안지구, 첨단 2지구 등 10곳 22헥타르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나대지 등 유휴공간에 녹화하는 도시숲 조성 사업입니다. 나무 심기는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한 평의 녹지라도 늘리기 위해 조그마한 땅만 있어도 나무를 심는다는 것이 우리 시의 정책입니다. 올해 사업을 위하여 지난해 말 도시숲 조성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녹화 사업의 효과성, 사업 규모의 적정성, 사업 관리의 편의성을 평가하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올 봄부터 나무 심기를 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도시숲 조성 대상지는 충장동 행정복지센터 등 녹지 한평 늘리기 사업 15곳, 금호시형 1단지 아파트 등 담장어무로 나무 심기 등 사업 2곳, 올곡지구 보행자 전용도로 등 초록이 넘치는 녹도 조성 사업 2곳, 서강주로 명품 가로수길 조성 사업 1곳, 대동고등학교 등 학교 내 미래숲 조성 사업 5곳, 총 25개소를 조성합니다. 지구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인간에게 산소를 내어주는 것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 심기를 통해 우리 시의 녹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늘어나고 또 이로 인해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녹색 복지가 실현된다면 삶의 질은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그루 한 그루 심는 나무가 탄소 흡수원으로 작용하여 자연스럽게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은 가까워질 것입니다. 공원 녹지와 산림 분야에서 저탄소 녹색 도시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내용으로 발제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발제자 두 분과 아까 소개해드린 토론자분들을 앞으로 모셔서 지정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께서는 앞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좌장이신 국제기후환경센터 김태호 전략본부장님의 진행으로 지정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일차 탄소중립 전환 포럼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기 때문에 토론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쉬운 단어로 좀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제 오늘 포럼 결과는 저희가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고 끝나면 이 영상은 저희 시민실천디자인단에서 같이 공유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쉬운 용어하고 가급적인 부연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토론 시간은 충분한 여유 시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토론 하시는 분들별로 10분 정도 이내에서 의견을 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플로 토론과 유튜브 시청하시는 의견을 받고 마지막 발제하신 분들의 의견을 받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특히 탄소흡수원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축과 적응이란 두 가지 부분에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흡수원 분야를 저희가 감축 분야의 탄소중립 전환 관련 설정한 이유가 기존에 이은엽 센터장님도 이야기했듯이 나무 수가 아니라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거죠. 즉 탄소흡수원에 대한 고려에 대한 접근법이 이제 감축 분야인 거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어디다 심을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도시 공간에 어디다 심을 것이냐, 즉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을 고려한 형태의 식재 부분은 바로 적응 분야하고 연동됩니다. 그래서 탄소흡수 분야는
온실 감축과 적응 분야라는 두 가지 축을 같이 고려하는 형태 접근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선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현선 사장이 6개의 방향과 과제를 좀 제시했고 광주 정책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토론하신 분들이 발제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론 순서는 먼저 광주전남연구원의 김일권 부연구원님부터 하고요. 그다음에 조진환 교수님, 조준혁 사무국장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일권 부연구원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빨간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앞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광주전남연구원의 김일권입니다. 예, 오늘 발표해 주신 이은혁 박사님과 김태우 주무관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두 분께서 지금 현재 이은혁 박사님께서는 이제 국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탄소 흡수원 관련된 사업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광주시가 함께 고려해 볼 만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많은 내용들을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영경 주무관님께서는 현재 광주가 하고 있는 다양한 실제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광주가 지금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제시한 2050년보다도 5년이나 빠른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도 선도적이고 굉장히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이 물론 다 반영이 되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선적으로 이 광주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 사업들을 좀 더 다변화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 목표가 명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장애물이 분명히 있을 테고 그리고 목표에 도달해야지 되는 시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업들을 굉장히 다변화함으로써 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을 좀 저감하려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좀 정부 주도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더 진짜 많이 확대하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지역 내에서 하는 사업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지자체들에서도 해외에서 이렇게 조림 사업이나 아니면 이런 생태 보건 등을 통해서 온실가스 흡수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산림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이것들을 인정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표적으로 레드 플러스 사업이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모색해 보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또 남북 협력이나 아니면 이런 개발도상국 관련돼 가지고 이런 지원과 관련된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가 한번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 같은 것도 한번 포함을 시킴으로써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사업들과 함께 맞물려서 진행함으로써 이렇게 좀 더 폭이 넓고 다양한 형태로 산림이나 이런 탄소 흡수원을 확보하는 방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다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지금 현재 국가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새로 나무를 심고 그리고 오래된 산림들을 좀 대체하자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연급이 오래된 산림들을 좀 어린 나무로 대체함으로써 그 나무들이 나이가 많은 나무들보다 탄소를 흡수하는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하자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앞서 이은혁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산림 같은 경우에는 탄소 흡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탄소 흡수 외에도 다양한 다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림 같은 경우에는 탄소 흡수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되기 이전에는 토양 유실이나 아니면 홍수 재해 같은 이런 부분들을 대해서 방지하는 게 과거에는 좀 더 중요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림 사업이나 이런 오래된 나무들을 교체하는 작업을 할 때 이런 기존의 기능들이 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런 나무들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서 지역의 생태계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그런 다양한 동식물들에게 서식처를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물 다양성인 측면에서도 이런 손실이나 그리고 다양한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서비스들의 이런 훼손이 없는 선에서 적절하게 조림 사업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어떤 지점에서 이런 다른 그런 기능, 생태 기능, 예를 들어서 뭐 홍수 조절이나 토사 유출 방지가 어떤 지점에서 좀 이렇게 조림을 했을 때, 그러니까 새로 기존의 나무를 베었을 때 어떤 지점이 취약한지, 이런 취약 지점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런 취약 지점을 피해서 나무를 심는 이런 좀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도시에서 나무를 조성할 때도 다기능을 고려할 때 좀 부정적인 기능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무슨 부정적인 기능을 하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나무가 이렇게 연속성으로 조성이 될 경우 이제 병충해에 취약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꽃가루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변 주민들이 실제로 피해를 보지 않게 좀 적절한 수종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식재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탄소 흡수량은 우리가 직접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에 기반으로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수원들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많은 사업들과 진행될 예정인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실제 데이터로 구축이 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규모가 작은 녹지, 그러니까 벽면 녹화된 지역이나 옥상 녹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확한 면적이나 그 양이 현재 명확하게 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정밀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 조성을 하고, 그러니까 산림이 조성된 이후에도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또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숲을 조성하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했지만, 이것들을 지속 가능성 있게 관리하고 또 모니터링하는 방법도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그리고 이런 또 평가 과정에서 이렇게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시민들의 참여가 또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우리 마을에 이런 나무나 숲을 한번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온라인 플랫폼도 함께 제작하고 좀 배포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네, 빨간불 누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성적 측면에선 사업의 다변화 문제와 민간 참여 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관리 측면에서는 수종갱신에 대한 문제, 방제적 기능에 대한 훼손을 억제하는 문제, 그다음에 적절한 수온 선택의 문제라는 세 가지 측면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데이터 문제는 모든 포럼에서 같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에너지전화에서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AI 기반한 데이터 구축과 평가 모델, 이거에 따른 시민 참여 방안 모색 정도를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은혁 센터장님께서 그 민간 참여 사업 중에 혹시 광주에 좀 적용해 볼 만한 사업거리가 좀 있으면 사례 케이스를 한두 개 정도 있다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조진양 교수님 토론 있겠습니다. 광주시 중에 정책 중에 그 3천만 그루 나무 심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1,000만 그루 심기 운동 한다고 옛날에 그럴 때 제가 이제 기회가 닿을 때마다 자주 거기 주차장 녹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3천만 그루든 1,000만 그루든 그 나무가 많아지면 거기 전체 그 숲이 많아지는 거니까 좋긴 하겠지만, 도시에 어디에 나무가 심어지느냐, 그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활숲 조성, 또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이런 생태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려면은 그 대규모 그 주차장이 있는 곳, 그 공공기관 또는 그 경기장, 운동장 또는 뭐 비엔날레 전시관 같은 그런 주차장이 그 넓은 면적에 걸쳐서 포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여름 떼학볕 밑에 굉장히 힘들고, 그런데 그런
이 대규모 그 공공 성격의 주차장을 생태숲으로 조성한다면 상당히 그 체감 효과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이 잘 여러 번 이제 이런 건의를 하고 하더라도 시체화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광주시에서 그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했고 재원 문제라든지 그런 걸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앞으로 이런 이제 이 녹색 이런 탄소 중립 포럼이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된다면 그런 사업도 시범적으로 도입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지금 이제 광주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은 자연치유 도시공원 이것은 사실 이 숲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는 건데 기존에 이제 자연숲 상태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거니까 이 숲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편의시설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립 수목원 조성, 바람길 조성, 차단숲 조성 이런 것들은 이제 단일 프로젝트로서 어떤 숲이 조성이 된다고 이제 볼 수 있지만 여섯 번째 도시숲 조성 그러면 시민 참여 숲으로서 이 광주시로서는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지만 이 전체적인 그 경영치로 봐서는 상당히 그 사업의 규모가 미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대규모 프로젝트성 사업만 가지고는 이 정말 숲 조성 또는 탄소 중립을 실행하기 위한 그런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이 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보다는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될 거고 그러지만 이제 도시 내 유휴 토지가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또 숲을 조성하려면 비싼 그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가용 토지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도시의 한계 때문에 벽면 녹화, 담장 녹화 또는 옥상 녹화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사실 우리가 주택지라고 해도 아파트가 한 70% 차지해 버리니까 단독주택 이런 나대지를 갖고 있는 단독주택의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 부족하고 결국은 이런 도시에 숲을 조성하려면 이런 단독주택 주민들과 함께 이런 것을 뭔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를 하기 위한 좋은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도시재생 사업도 사업비가 100억, 200억 뭐 이렇게 대규모로 투자가 되지만 거기 무슨 커뮤니티 센터 만든다, 무슨 창업센터 만든다 그런 쪽에 대부분 사업비가 들어가 버리고 이 도시재생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기후변화에 억제하기 위한 이런 사업의 예산은 아주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에 이런 이 기후변화 억제에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거기 독려하고 조장하고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이 탄소 흡수 사업을 하는데 공원 녹지과에서 이제 몇 가지 사업을 하지만 직접 공원 녹지과에 직접 사업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거기 광주시 전체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을 사실은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든 관광단지를 조성하든 주택단지를 조성하든 도시재생사업을 하든 그러면 결국 가바넌스가 중요한 거죠. 이 시청 내에서도 가바넌스가 중요한 거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것도 가바넌스를 중요한 거고 그럼 공원 녹지과는 이런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또는 코디네이션하고 파트너십 체계로 이런 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내가 몇 개 수목원 조성한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업 정책의 방향을
공원 녹지에 관해서는 내가 광주시청에서 내가 왕이다 하는 그런 분위기와 거기 체계를 갖춰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돈 주면은 어떤 사업을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이것을 지침으로 만들어내고 조례로 만들어내서 거기 신도시를 만들면 몇 프로 이상 거기 녹지를 확보해야 된다. 또는 뭐 저 도시 재생에서 10% 이상은 공원 녹지를 하는데 써라. 뭐 이런 지침과 조례 개발 이런 쪽으로 이 방향을 틀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적인 성격에서는 학교 숲, 마을 숲, 공장, 마당 숲, 뭐 또는 도시 가로숲,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거기 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대규모 이전 적지, 일신 대한방직이라든지 광주공항 또는 마륵동 또는 무슨 평동 군 관련 시설 이런 대규모 이전 적지 할 때 공원을 뭐 30% 이상 확보해라. 이런 원칙과 거기 분위기 조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 정책 면에서는 산림청에서 이런 탄소 중립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산림청에서 많은 돈을 사용해서 바람길 숲도 조성하고 생태숲도 조성하고 하지만 이게 정말 생태숲 거기 탄소 중립 사업에 기여하는 사업인가 필요한 사업인가 좀 의문이 가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태숲 그러면 대부분 숲이 잘 조성되어 있는 곳에 그걸 훼손하고 거기다가 뭐 거기 무슨 뭐 짓는다 뭐 그러지만 그러면은 이것은 탄소 관점에서 보면은 크게 기여하는 바가 아니에요. 근데 도시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산림청이 사실 도시 바깥에서만 하려고 할 게 아니라 도시 안으로 들어와서 이런 일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림청의 이름도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산림만 할 게 아니라 도시숲도 하고 무슨 가로숲도 하고 좀 이런 숲도 다 하는 거기 부서로 거기 탈바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청으로 차라리 가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많은 내용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프로젝트 중심 사업에서 시민 참여 프로그램 중심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특히 도시공간에서의 도시재생 사업과 연결의 부분은 저희가 도시재생 파트를 또 논의를 할 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체계 중요성, 녹지화재 지침 조례화의 부분은 저희가 7번 포럼이 다 끝나면 제도화 부분만 따로 포럼을 좀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포럼에서 나온 제도화 부분은 전체적으로 모아서 제도화 토론에서 한번 정리하는 작업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꼭 이해해 주시면 될 거고, 도시숲 역할 강화의 산림청 명칭 변경은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대규모 이전 적지에 대한 공원 확보의 원칙에 대한 문제, 뭐 가로숲, 학교숲에 대한 문제에 대한 중요성들을 계속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푸른길의 조주정 사무국장님. 네. 네, 앞선 발제를 듣고 좀 모르고 있는 사실도 알았고 좀 어떻게 이런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중요한 것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흡수할 수 있는 자연스레 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흡수원은 사실상 도시숲과 일부 갯벌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감 정책이 나오지만 결국은 나온 탄소를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항상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도시숲 분야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오늘은 탄소를 얘기하지만 더워지면 폭염과 열섬을 얘기하고요. 이제 대기가 안 좋아지면 미세먼지를 얘기합니다. 할 때마다 숲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공원 녹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연결돼 있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한 번에 잡히길 원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발생량 중심을 하게 되면 이걸 한 번에 잡지 못하지만 도시숲은 얼마나 잘 조성하느냐,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잘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한 키에 해결할 수 있는 아니면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중요도 때문에 훨씬 더 조금 좀 중점적으로 좀 진지하게 접근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국가에서 도시숲이나 공원 녹지에 대한 지원이 대단히 인색합니다. 이제 국회나 이제 총선이나 대선 때는 언제나 이제 뭐 도시숲이 중요하다, 도시민의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주요 부처인 지금도 얘기한 국토부에서 도시숲이나 공원 녹지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시민들과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주요한 공원 녹지는 지방사무로 묶여서요. 국토부에서 예산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부 산림청에서 조성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조금 어떻게 됐든 간에 조금 바꿔야만 흡수원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조금 그 국회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산림청도 식재 예산을 중심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향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그 대도시에서 겪고 있는 이 문제는 공간을 한마디로 땅을 못 사서 심을 땅을 확보하지 못한 문제지 나뭇값 정도는 지방자치 단체가 마련하거든요. 그런데 언제나 국비는 땅을 많이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땅은 지자체가 마련하고 그러면 우리가 나뭇값을 대줄게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그 재정 자립도를 생각하거나 이런 국비와 지방비의 그 비율을 생각하면 이 이제 탄소 중립 시대에서는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국가가 논의해야 될 것은 도시숲 총량제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하게 되면 각 도시마다 도시숲의 총량이 정확하게 결정이 될 건데요. 하천이나 대기는 오염 총량제를 실시하듯이 이런 도시숲도 각 도시마다 총량제를 실시해서 총량이 늘어나면 인센티브 주고요. 그거를 더 이상 마이너스는 되지 않게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각돼야 됩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거를 계속 제기하였지만 이 문제가 하나 된 것이 지방에서 지역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개발 인허가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것을 쉽사리 제어할 수 없다는 그런 정부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거를 광주시에서는 조금 선제적으로 도시숲 총량제, 뭐 아니면 공원녹지 총량제 이걸 데이터베이스와 기반한 그런 걸 한번 시행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뭐 간단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도심 내 개발 행위로 인해서 도시숲이 줄어들면 개발 사업자가 대체 숲을 반드시 조성해서 그만큼 양을 채워줄 것. 뭐 이 정도 선에서만이라도 초보적인 단계에서만이라도 시작하더라도 더 이상 공원이나 녹지, 도시숲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최근 들어 지원을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해 공간에 대한 문제가 이제 땅이 확보가 안 되니까요. 탄소를 흡수하고 축적할 수 있는 것은 큰 나무 위주죠. 그런데 공간이 확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벽면 녹화로 가는 거고요. 담장을 만든다고요. 사실상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땅을 확보해서 좋은 큰 나무들을 많이 씻어서 탄소를 많이 축적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도시 외곽에 있는 자연 산림이 아니라 도시 한복판에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그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그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도시숲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빙빙 돌려서 언어적 수사로만 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광주시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광주시가 뭐 무등산이 둘러 있고 여러 분지형 여러 산들이 있어서 도시숲이 우리 시민들 생활내에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주거지 주변에는요 공원이나 녹지가 부족한 도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원도심 동구 있지 않습니까? 동구는 근린공원이 단 3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미조성이고요. 그러니까 조성에 완료된 자치구의 근린공원,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근린공원이 조성 완료된 게 단 2개밖에 없을 정도로 실제로 광주는 열악한 공원 녹지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광주시는 3천만 그루 나무 심기를 진행합니다. 지금 내용을 보지만 공공 부분은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 부분 1,300만 그루를 상정해서 계획을 세워놨는데요.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원일몰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일몰제 이후로 2023년 이후로는 대부분의 공원이 해제가 되든 조성이 되든 뭐 어떻게 됐든 일단락이 되게 됩니다. 다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앞서 나왔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다면 기존에 있는 공원들을 리뉴얼하고 재기능화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만 2023년 공원일몰제 이후에 공원녹지과라든가 이런 공원녹지 예산이 어떻게 잘 활용될 수 있는가, 그 계획도 함께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또 이제 그 시민의 입장에서 앞에 그 발제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플랫폼화 해야 된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 플랫폼화 더하기 대체 내 주변에 있는 공원과 도시숲이 어디에 있고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어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정보 접근이잖아요. 내 주변에 공원은 어디가 있고 그 공원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무슨 프로그램이 열리고 이런 얘기를 시민사회가 광주시 보고 십수년 동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홈페이지 하나라도 만들든 요새 앱이 있으니까 앱을 만들든, 그리고 실제 뭐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뭐 서울의 공원과 숲 뭐 이런 명의로 수년 전부터 이미 그런 걸 구축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있거든요. 물론 데이터베이스는 전문가 영역이라 행정에서 하면 됩니다. 근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 플랫폼화를 같이 했으면 하고요. 이제 역시 또 시 예산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가요, 최근 이제 공원일몰제 때문에 공원 땅을 사야 되니까 공원녹지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본청 예산 기준으로 한 1% 초반대? 그러니까 광주시가 공원녹지에 투입하고 있는 돈이 광주시 본청 예산이 약 1% 초반대, 최악일 때는 1% 이하로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가지고 실제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면 최근에는 많이 늘어났다 하지만 최근에 많이 늘어난 예산은 공원일몰제를 막기 위해서 땅 사기 위해서 계속 돈을 투자하고 있어서 실제 이런 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른 부분과 어떻게 융합하거나 앞서 말한 국가의 지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폭 자체를, 예산폭 자체를 늘리지 않으면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얘기가 나와도 결국에는 몇 년 뒤에도 같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면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가격리 상태여서 담당자가 오늘 시에 이야기됐던 부분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리해서 저희가 이 포럼이 끝이 아니거든. 포럼 후에 또 워킹 그룹을 운영할 겁니다. 이 분야와 관련해서 그때 조금 더 심층 높은 논의를 좀 하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심 내용은 공간 확보의 문제의 중요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전환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디다 설치할 것인가의 문제, 이게 그리고 얼마나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똑같이 탄소 흡수 분야도 마찬가지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도시 총량제 부분은 혹시 이은엽 센터장님 도시 총량제 관련돼서 혹시 비슷하게 뭐 준비되고 있거나 뭐 논의되고 있는 지자체들이 좀 있으면 말씀을 이따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 부분에 대한 조성 점검 문제, 그리고 시민들의 정보 제공 문제들을 이야기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발제자분 이야기를 듣기 전에 그 의회 쪽에서 오늘 토론이 좀 힘들어서요. 참석하신 김광란 그린웨일 특별위원장님께서 의회 부분에서 좀 가볍게 질문과 의견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광주광역시의회 그린뉴딜 특별위원장 김광란입니다. 일단 이은엽 센터장님 발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광주시가 함께 반드시 좀 해야 할 제안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저희 의회에서는 뭐 질문이라기보다 사실은 2045 탄소중립도시 광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건 행정의 책임만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도 공동의 책임을 갖고 있는 게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건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실제로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 행정의 역할, 의회의 역할, 시민사회의 역할, 전문 연구자의 역할, 또 이 영역과 관련된 산업계의 역할,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거버넌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광주시가 탄소중립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안에서 빠져 있는 영역이 탄소 흡수원 의제로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고민 지금 조진상 토론자로 조진상 교수님하고 우리 조준혁 사무국장님 오셨는데 오히려 저는 시민사회랑 또 광전남 연구원 또 학계 다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오히려 역으로 광주가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 분야는 어쨌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굉장히 많은 토론과 논의와 활발하게 되고 있고 또 교통 수송 분야에서도 나름의 논의가 되고 있고 도시재생 건축 분야도 뭐 여러 가지 되고 있는데 정작 자원순환도 되고 있고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인 탄소 흡수원 영역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거버넌스 구축해서 논의했던 이후에 그게 좀 단절된 상태여서 요 과정으로 오지 못한 게 있다 보니 오늘 토론을 계기로 오히려 광주광역시의 탄소 흡수원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 탄소 흡수원 영역 분야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같이 그림을 그려 나갈 건지 일종의 거버넌스 체계를 좀 다시 재구축하자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 여기에 의회도 좀 책임 있게 나서야겠다. 그래야 이은엽 센터장님이 제안해 준 탄소 흡수원 관련된 각종 정보 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그것을 시민사회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 또 행정은 그것을 어떻게 집행할 건지 등등의 구체적인 논의와 역할이 좀 규정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의회는 오히려 요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최단기간에 빨리 구축해서 논의가 좀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 요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이제 발제하실 분들 이야기를 듣고요. 혹시 이제 플로 쪽하고 양이 좀 많아서 우선은 듣고 나서 플로 쪽 의견과 인터넷 온라인으로 이제 생중계하시면 의견 있으면 의견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를 그리고 이은엽 센터장님께서 혹시 답변에 탄소 흡수량 인증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현재 산림탄소센터가 산림 분야는 좀 하고 있는데 도시 분야도 지금 한다라는 계획은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혹시 그 부분 파트도 좀 있으시면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의 답변 이야기는 먼저 이은엽 센터장님. 네. 하여튼 여러분께서 토론을 해주시면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의견을 주셨긴 했는데요. 또 뭐 나름대로 다 중요한 말씀이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아마 공통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산림청에서 산림 흡수원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지고 뭐 어떤 언론 보도에 뭐 여러 가지 또 부정적인 것들도 많이 났는데요. 이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수목이라는 것은 탄소의 어떤 단일적 기능 외에도 복합적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는 뭐 더더욱 뭐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뭐 탄소 흡수에만 초점 맞으면은 그걸 맞춘다면 뭐 국내는 아직 뭐 논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견들이 있습니다만 뭐 20년 수량, 30년 수량까지만 흡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위에 것들은 고령목이고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도시 내에서 20년, 30년 이상 된 수목 같은 경우는 사실 문화적 가치라든지 사회적 가치도 지니고 있어서 그렇게 좀 획일적인 그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기에는 또 사실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일부 연구자분들께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50년이 지나도 탄소 흡수 기능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들도 있다고 그래서 아직 그 부분들이 좀 정립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하튼지 간에 도시 내의 수목은 다차원적인 다기능적인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매트릭스를 잘 짜면 미세먼지도 해결도 해야 되고 폭염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지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물론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제 밀도의 문제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여하튼지 간에 기본적인 양면성이 있으면서도 하나의 방향은 외부 활동을 많이 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함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염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매트릭스 얼개를 짜다 보면 중복되는 사항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탄소 흡수 기능이라는 여러 가지 복합적 기능을 발현할 수 있는 어떤 기능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출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시민 참여가 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공공에서 이끌어가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민 참여를 어떻게 유도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발제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일부 외국 같은 경우는 나무 입양제도 이런 것들을 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별로 다 나무 같은 거 하나 입양해가지고 그것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들, 그 노력들을 기울이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나무 같은 거를 기부를 하고 자기 이름을 명명한다든지 그래서 수목 명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작지만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작은 노력들도 할 수 있고 더 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의 어떤 CSR, ESG 이 부분이 이제 화두가 될 수밖에 없고요. 뭐 실제적으로 국내에도 어떻게 보면은 CSR이라든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다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녹지 또 공원 녹지 이런 것들을 인프라를 늘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들을 충분하게 아마 광주시에서도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제안하면은 아마 위에로다가 관심을 가지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해보는 것들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요. 뭐 그 외에도 법적으로 뭐 민간 녹화제도라든지 뭐 짜투리 공원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탄소 흡수, 기후 적응 시대에 맞춰 가지고 약간 조금 개조하고 조금 새롭게 재편한다고 그러면 좀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 이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 뭐 중심으로 간다는 부분도 저도 100번 동의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강조를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국토부가 사실은 뭐 그린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 공원 녹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재정 지원들이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국가 R&D 정책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이제 온실가스 그 정조지 부분에 탄소 흡수원에 대한 인벤토리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국토부에서도 앞으로 이제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도 뭐 어떻게 보면 산림청이 주관이 돼가지고 도시숲을 확장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국토부에서도 도심 내 녹지를 확충하는 거에 이제 관심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도시 내에서 도시숲이라든지 그린 인프라 이런 부분들을 확충하는 부분도 국토부에서 이제 앞으로 관심을 가질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아마 그런 정책이라든지 시범 사업 이런 것들도 아마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가 좀 모으는 거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광주시 같은 경우는 앞서가는 2045로 앞서가기 때문에 좋은 사업 모델을 만들다면은 시범 사업을 뭐 선대적으로 또 제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좋은 조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또 결국 이제 탄소습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제 공간이 중요한데 사실 뭐 도심 내 같은 경우는 가용지들이 이제 많지 않고 또 뭐 경제적인 논리로 많이 접근하다 보니까 흡수원을 늘릴 그런 공간들이 많지 않은 거는 뭐 주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로다가 데이터 기반의 여러 가지 위치 기반의 공간 정보 시스템들을 구축을 해가지고 다시 펼쳐서 분석을 해보면은 위에로다가 녹화할 공간들을 많이 좀 발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국가 R&D 정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이제 하나의 연구 파트 분야가 지금 개발하는 것들이 공간 정보 기반의 도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게 된다면 앞으로 광주광역시에서 뭐 거기에는 이제 뭐 지번부터 해가지고 소유라든지 이런 모든 정보들이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짜투리라든지 신규로다가 확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데도 저는 이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뭐 총량제 부분도 이제 많이 말씀하셨는데 뭐 아직 도시 내뭐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아파트 단지 내는 뭐 어떤 그 시설에 대해서 총량제를 설정을 해가지고 그 맞추는 것들을 진행을 했습니다만 아직 도시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도 뭐 일정 부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도시 내에서 탄소 흡수의 능력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제 뭐 제가 예상하기에는 뭐 앞으로 이제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자체별로 다 목표량을 분명히 할당할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또 탄소 흡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근데 지자체별로 다 기본 여건이 다른 데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률적인 어떤 기준들을 적용하는 건 어렵겠지만 그래도 흡수에 대한 기여도를 높은 것들은 분명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 가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논의가 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총량제보다는 보통 이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총량제보다도 이제 뭐 그냥 특화 계획으로다가 뭐 그걸 대체를 하기는 했지만 이제 탄소 중립이란 목표가 있는 상황 속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도 중요하게 아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아닌가 좀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시민의 관심을 어떻게 유도하고 이끄느냐가 뭐 성패에 매우 중요한 또 영향 요인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플랫폼화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보화 기반을 만들어서 뭐 스마트 앱 같은 거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외국에서도 그런 것들은 뭐 또 위에로다가 뭐 예산이라는 것도 많이 들지 않고 오히려 효용성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도 예를 들면은 저희들도 이제 저희 공사도 관리 시스템을 새로 이제 만들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공원 녹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이제 기부 체납을 하고도 문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늘 볼 수 없어서 앱을 만들어 놓으면 혹시 시민들이 그걸 보고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위치 정보와 연결이 돼서 보내주면 바로바로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도 될 수 있어서 하여튼 그렇게 연계된 어떤 플랫폼 앱 만드는 것들도 저도 한번 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너무 많은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두서없이 이것저것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 네, 혹시 프로 쪽에서 의견이라든지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 것 같은데요. 예, 온라인 쪽은 있으신가요? 네. 네, 현재 온라인으로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두 분께서 의견 주셨는데요. 먼저 신석기님은 기업 영역에서 사회적 공헌 차원의 심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영역에서는 현재 이를 받을 수 있는 대안과 대책이 없네요. 이런 부분도 행정 영역에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장지선님께서는 도시개발 사업 시 녹지율 면적 배치 등은 도시계획 규정에 거의 다 마련되어 있을 것이고 공원은 국토부, 도시수분 산림청, 미세먼지는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듯이 탄소 흡수원 분야가 어느 한 부서에서 정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숙성되어서 정책화되어야 하는데 생각대로 펼쳐지기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관 부서나 재정 등 여건이 어려워서 안타깝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좋은 의견인 것 같고 뭐 질문은 아니기 때문에 뭐 따로 답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토론하신 분들 중에 혹시 더 추가적 의견 있으시면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오늘 좀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핵심 분야 관련된 부분은 결국은 공간 정보에 기반한 데이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라는 게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탄소 흡수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향후에 관리할 것인가의 부분에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문제는 특히 AI를 기반으로 하는 광주시 탄소중립 도시 모델하고 굉장히 적합하기 때문에 그 분야의 문제가 핵심적 부분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결국은 공원 녹지가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시 공간의 잠재량이라 전체적으로 공원 녹지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과부터 전반적인 부서들의 협업 구조를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안에 시민 참여를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의 부분을 같이 연계하는 분야 부분이 향후에 좀 집중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중심 내용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 포럼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저희가 수송 분야를 다룹니다. 그래서 청취하신 분들과 참석하신 분들도 기회가 되신 수송 분야 관련된 토론이 다음 주에 또 포럼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